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 정보학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촬영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촬영 조건에 관련되어서 뭐 관전압, 관전류 아니면 뭐 미리암페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계학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감각학에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학생들이 또 감각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수험생들을 특강할 때나 아니면 수업할 때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그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다 보면 쉬운데 처음부터 어렵다 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렇게 또 쉽게 접근하다 보면 더욱 쉬워지는데 막상 접하다 보면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다시 그 과목에 대한 것을 같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뭐 모의고사 보고 나서 다 만점 맞았다 아니면 국가고시 합격하고 나서 의외로 어려웠던 과목들을 쉽게 풀어서 점수를 많이 획득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쉽게 접근하면서 자주 보다 보면 쉽게 느껴지니까요. 기본적인 것은 좀 자주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또 이런 부분을 영상 정보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임상에 나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고시를 공부할 때 국가고시보다는 실제 임상에 나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방사선 영상입니다. 자, 방사선 영상은 이 아날로그 영상과 디지털 영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올해 2021년까지는 이 아날로그 영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국가고시에 출제됩니다. 하지만 2022년 내년부터는 이 아날로그에 관한 현상 뭐 이런 정책 같은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관련된 영상은 아마 올해까지만 시험에 출제될 것이며 내년에는 이 디지털 쪽으로 좀 중점을 옮겨가겠죠. 자, 아날로그 영상은 말 그대로 필름 영상입니다. 예, 기존에 많이 썼던 영상들이죠. 자, 디지털 영상은 말 그대로 모니터 영상입니다. 모니터로 영상을 구현해내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을 하죠. 자, 먼저 아날로그 영상을 말하면 이 필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당연히 물리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뭐 피사체를 투과하는 관전압, 관전류, 이 조사 시간에 이 촬영 조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피사체 투과한 X선의 카세트 내부에 어떤 증감지의 어떤 형광, 즉 발광 정도에 따라서 필름이 노광 되는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광된 필름을, 즉 노광된 필름을 어떤 화학적인 방법, 지금까지 물리적이었죠. 이 강광된 필름을 이 가시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화학적인 방법인 현상, 정착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디지털 영상은 이 모니터로 표현한 영상이지만, 예, 우리가 흔히 그 전에 필름 카메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로 쓰면서 되게 간단해졌어요. 예, 어떤 보정도 쉬워지고 프로그램 이용해서 그리고 정밀 작업, 예, 우리 흔히 하는 포토샵, 뭐 뽀샵 한다고 하죠. 어떤 이런 기능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카메라 영상이 어떤 선호도가 높아졌죠. 그 초기에는 이 디지털 카메라 가격도 비쌌지만 지금 점점 싸졌고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담겨진 카메라가 오히려 디지털 카메라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서 이 전화기인지 아니면 카메라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옛날에 필름 카메라는 이 감도에 맞는 필름을 사용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수동으로 촬영한다면 거의 감도가 있을 겁니다. 뭐 100, 200, 300, 400 이렇게 있죠. 즉 감도가 높다는 것은 빛이 적어도 영상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량이나 어떤 주의 환경 고려해서
이 감도에 맞는 필름을 장착했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나 어떤 조리개, 우리 X선에서 말하면 어떤 관전압이나 관전류, 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후 현상을 거쳐서 이 네거티브 영상을 우리 필름 영상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 사진에서 본다 하면 이 네거티브 영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어떤 인화지 용기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포지티브 영상으로 그냥 변환시키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것은 이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고 감도를 조절해서 이 LCD 창으로 직접 바로 확인하고, 필요했을 때는 출력도 가능하지만 어떤 컴퓨터에 저장시킬 수 있고, 아니면 내장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어떤 대조도나 밝기나 확대, 축소 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우리 방사선과에 촬영하는 데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영상은 결국 이진 펄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0과 1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호 체계가 단속적이고 계수적입니다. 아날로그는 연속적이라 했죠. 하지만 디지털은 끊깁니다. 단속적이고 계수적인 신호입니다. 0과 1로. 그래서 이 디지털 영상에서 단점도 있었습니다. 뭐 JPG, 아니면 PNG, 아니면 BMP, 자신이 원하는 파일로 저장했었죠. 그리고 의뢰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저장했었는데, 어떤 국가적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고 의료기관별로도 서로 통일될 수 있게끔 이 통합된 통합 표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이 북미 방사선학회 회의에서 이 다이콤 파일이라는 명칭이 표준이 되었고, 현재는 이 다이콤 파일로 의료 영상은 다 저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국가고식에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의료 영상을 저장하는 통합 표준은 다이콤 파일이었죠. 다이콤. 자, 이 방사선에 의한 영상 형성을 올리는 앞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액선이 발생돼야겠죠. 그때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고진공도를 유지하고 있는 액선과 내부에 음극측의 필라멘트, 양극측에 이 금속 물질로 된 타켓. 그래서 이 음극측의 필라멘트를 가열합니다. 직접 이 백열등 보면 백열등 필라멘트가 가열된 거 보이죠? 예, 그럼 빛이 발생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이 필라멘트가 가열되면 여기에 빛이 발생한 것처럼 액선, 즉 고속의 운동 에너지를 부여받은 열 전자가 타켓에 부딪히면서 99%는 열로 변환하고 나머지 1%가 이 액선으로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관전압, 관전류, 시간. 이 관전류와 시간으로, 이 관전류가 열 전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관전류와 시간으로 얼마만큼 많은 열 전자를 방출할 것이냐. 오랜 시간 가열하면 더 많은 열 전자가 방출되겠죠. 하지만 투과력이 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관전류와 시간으로서 많은 양,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을 방출할 거냐를 이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음극측의 필라멘트를 가열하면 이 고속의 운동 에너지를 부여받습니다. 자, 이때 고속의 운동 에너지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관전압이죠. 그래서 이 관전압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타켓에 충돌되는 힘이 다르겠죠. 관전압이 높을수면 이 고속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강하게 부딪힐 거고, 약하다면 약하게 부딪히겠죠. 그래서 양극측의 표적에 충돌되면서 이 99%는 열로 소멸됩니다. 날아갑니다. 그 중에서 남은 1%만 이 투과력이 가진 파장이 짧은 액선으로 방출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필라멘트의 관전류와 시간으로 가열화되면
열전자가 방출됩니다. 이 열전자의 방출량은 관절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는 시간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스라고 하죠. 매스. 미리암페어하고 세크를 곱한 거죠. 자, 이 열전자가 방출되면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타켓에 부딪히냐. 이때 가해지는 게 관전압이죠. 속도를 빨리 하면 크게 부딪힐 거고 속도를 약하게 하면 얕게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얼만큼 빠르게 할 것이냐를 관전압에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타켓에 부딪히면 이 방출되는데 99%는 어차피 열로 소멸되는 거고 1%만 X선으로 방출되는 거죠. 1%만. 자,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촬영 조건을 보면 이 관전압, 네, KVP죠. 그다음에 관전류, 미리암페어죠. 세크. 네.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관전압은 말씀대로 투과력입니다. 왜? 열전자의 속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또 부딪히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투과력 또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관전류, 필라멘트에서 얼만큼 많은 양의 열 전자를 방출할 것이냐. 예. 크기죠. 그 양이죠. 이건 열전자의 크기만 합니다. 미리암페어가 크면 클수록 이게 커진다고, 미리암페어가 작아지면 이게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이 많은 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다음 시간. 시간은 이 관절률이 조정한다 했죠. 조사 시간이다 즉. 그래서 이 시간은 영상의 농도 조절하면 덴시티, 즉 농도를 조절합니다. 매스에서 매스는 미리암페어 곱하기 세크지만 여기서 농도를 조절한 것은 세크입니다. 세크.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에서 세크가 영상의 농도를 조절한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뒤에 부분들이 쉽고 감각하기 좀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기각도 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전압은 X선과 양극의 인간 내리는 전압입니다. 예. 그래서 이 타켓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열전자에게 운동 에너지를 부여한다 했죠. 그래서 이 선 질이나 설양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즉 대조도를 조절합니다. 자, 대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주 조절 인자는 관전압인데 이 관전압이 왜냐하면 타켓에 세게 부딪히냐 아니면 약하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투과력이 달린다 했죠. 자, 투과력이 큰 것들은 피사체를 전체 투과할 거고 이 투과력이 약한 것들은 적게 투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 투과한 거에 따라서 밝고 어둠의 차이가 나겠죠. 예. 이걸 대조도 한다겠죠. 대조도. 그래서 진단 영역을 평가하는 수단이 관전압이겠죠. 그래서 이 관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투과력이 낮았고 관전압이 높으면 투과력이 커진다겠죠. 그래서 많이 투과한 부분은 또는 적게 투과한 부분은 영상이 어떻게 나느냐. 자, 많이 투과하면 영상 당연히 검게 나타날 거고, 그죠? 적게 투과한 부분은 영상을 하얗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 스케일이 두 가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짧다는 거죠. 그래서 쇼트 스케일 컨트라스트 합니다. 이게 본이죠. 흰색과 검정색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짧다. 스케일. 예. 색깔을 나타내주는 스케일이 되게 작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스케일은 짧지만 대조도 차는 흰색과 검정이기 때문에 크죠. 반대로 컨트라스트는 차이죠. 차이. 대비도 있기 때문에요. 높다. 차이는 큽니다. 반대로 이 관전압이 높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투과력이 커지면서 다 같이 투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색 아니면 회색 쪽 아니면 흰색 아예 투과하지 못한 흰색 부위. 그래서 이 스케일이 길죠. 하지만 대주도 차이는 이 위에 거보다는 약합니다.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거죠. 서로 간에 구분할 수 있는 차이가.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반대로 낮습니다. 회색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관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50에서 70kV는 저관전압, 70에서 100까지는 중관전압, 100에서 140kV는 고관전압. 그래서 우리 이 120kV 이상 쓰는 것을 흉부 촬영에서 고관전압 촬영이라 하죠. 예, 투과력을 키워서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죠. 자, 관전류는 X선간을 흐르는 전류 나타납니다. 자, 필라멘트를 가열해서 열 전자를 방출하는 인자라 했죠. 그래서 이 허용 관전류는 이 관전압에 반비례하고 부하 시간이 길수록 관전류는 작아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부항 관계죠. 매스 양이 많으면 관전압을 낮춰야 되고 매스 양이 적다 하면 이 관전압을 올려야 됩니다. 예. 적당한 촬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매스에서도 미리암페어가 커지면 세크가 작아지고 미리암페어가 작아지면 세크를 길게 해서 똑같은 양을 만들어내야겠죠.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입니다. 이거 원칙이 아니라 적정한 촬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관전류는 초점의 크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점의 크기는 관전류가 작다 해서 초점이 작아지고 관전류가 크다 해서 초점이 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포커싱 하우스 있죠. 예, 집속통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거, 예, 이게 있고 더 앞쪽에 있다 하면 이렇게 나가고 이거 하면서 초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포커싱 하우스 집속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초점은 작아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거 임의대로 뭐 초점의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 초점의 크기 아니면 크게 작게 하기 위해서 이 포커싱 하우스 이 집속통의 깊이에 필라멘트를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간절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의 선호도를 위해서는 당연히 소초점 돼야지 반응량이나 확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호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관전류가 작다 해서 소초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저관전압, 관전압은 낮고 관전류가 높았을 때는 이 전자 간의 쿨롱 청력에 의해서 같은 그 길이는 당기고 다른 그 길이는 이게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초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초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 필라멘트가 수용되어 있는 이 집소통의 깊이가 관계된다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사 시간입니다. 자, X선 발생 시간이라 했죠. 조사 시간은 그 X선 발생량과도 비례 관계가 있겠죠. 또 세크보다는 흔히 미리세크 사용하고 영상의 선호도를 좌우합니다. 예. 뭐 미리암페어도 좌우할 수 있겠지만 이 세크도 좌우합니다. 자, 촬영한 부위나 목적을 고려해서 조사 시간을 설정하고 이 조사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의 농도를 결정한다. 그래서 미리암페어 그리고 세크 이 두 개를 곱했을 때가 같은 매스인데 미리암페어가 높고 세크가 적다. 또는 하나는 미리암페어가 크고 작고 세크가 높다. 근데 매스는 같이 나온다. 그래서 뭐 여기는 2고 여기 1이에요. 여기는 1이고 여기 2예요. 결국 2가 나왔죠. 자, 두 개 다 같은 매스가 나왔으니까 영상의 농도는 같냐? 아니죠. 영상의 농도는 조사 시간이 길수록 농도는 더 짙어지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긴 쪽, 이게 더 길죠. 같은 매스지만
조사 시간이 긴 쪽이 영상의 농도는 높겠죠. 예. 그래서 같은 매스일 때 같은 농도는 아니란 겁니다. 다음 촬영거리입니다. 자, X선에서 방출된 X선은 이 피사체과의 거리 또는 필름과의 거리가 멀수록 이 감약됩니다. 당연히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점점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초점과 이 필름 간의 거리를 FFT라고 하죠. 그리고 이 피사체가 있겠죠. 이 초점과 피사체 간의 거리를 FOD라고 하겠죠. 그래서 FFT는 이 일반적인 촬영 거리에서 이 초점과 이 필름 간의 거리는 촬영 거리는 거리 역자승의 법칙에 따라서 강도가 약해지겠죠. 자, 거리가 2배가 되면 역자승이니까 4분의 1로 약해지겠죠. 이거 뭐 계산 방식이 간혹 그 기계학 문제에서 출제되기도 하죠. 거리 역자승의 법칙. 자, 오늘 이렇게 촬영 조건에 관해서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뭐 컨텐츠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애운다 하면 짧게 뭐 2분 3분에 끝낼 수 있겠지만 그 애워서는 다른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감각이나 다른 관련된 부분을 볼 때 쉽게 이해가니까요.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제 반복해서 한 2번, 3번 보시면 쉽게 이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